큰 시인 한비자가 말했습니다. 실덕상의 시드상회, 덕을 잃으면 지위를 잃는다. 권력은 도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유지되며 도덕을 잃은 자는 반드시 권좌에서 밀려나게 됨을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민심향배 민신향배,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결정된다. 정치 권위의 근본은 백성의 마음에 있으며 이를 거스르면 권세는 무너진다는 교훈. 주역의 개사전에 이르기를 덕불배위다 부패외, 덕이 그 지위에 부합하지 않으면 재앙이 따른다는 뜻으로 사람이 지위나 재물에 어울리는 덕을 갖추지 못했을 때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선관위원장은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서 설명하기보다 선관위원장이 보여주는 태도는 침묵과 고소고발의 남발입니다. 그러나 서경의 실덕상의 시드상웨이가 경고하듯 공직자의 권위는 덕과 신뢰에서 나오는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순간 그 자리는 공허해집니다. 오늘은 국제적으로 선거 조작 의혹 제소 과정에서 드러나는 외국의 선관위원장들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분석하며 왜 국제사회 앞에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고대 철학의 눈으로 현대 정치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선관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선거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오는 비판을 정치적 논쟁, 법적 범죄 행위로 바꾸면 국제적 의혹을 단순 여론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을 선거 방해죄로 고발함으로써 비판자, 범법자로 뒤바꿔 놓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의 직접 노출을 피하는 이유는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서 단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국제 여론이 증폭될 수 있다는 노출 공포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철저히 침묵 고소고발 남발이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는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투사 프로젝션과 회피 어보이던스가 결합된 전형적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은 왜 3대 조작에 다하여 언론에 나와서 당당하게 발표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할까요? 다음은 고발 심리 과정 단계별입니다. 부정되니 할 부정선거 존재하지 않는다. 음모론이다. 분노한 게 자신과 조직을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 투사 프로젝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비판자에게 돌리고 강박 촌풀쇼 고발을 반복적으로 남발하여 내가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 확보하고 은폐 어보이던스 언론 대중 앞에 절대 나오지 않고 법적 절차 뒤에 숨는 것이다. 선관위원장은 정통성 붕괴 공포 때문에 국제적 시선을 피하려 합니다. 그는 내가 정당하다는 자기 암시를 위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을 적법한 법의 심판 대상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심리 깊숙이 깔린 감정은 내가 잘못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점점 더 아는구나라는 불안이며 이 불안이 침묵 고발 남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국의 경우 부정선거로 국제기구에 제소당하기 전부터 제소당한 후 불안과 공포를 겪는 과정입니다. 첫째 제소 전 초기 단계는 불안의 씨앗과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설마 국제기구가 한국 문제에 개입하겠는가? 라는 부정대니아를 합니다. 동시에 미국 의회 언론 보도를 보며 막연한 불안 anticipatory anxiety가 시작됩니다. 방어 기제로 자기 합리화 rationalization을 발동됩니다. 야당이나 시민들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낮에는 문제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지만 밤에는 외신 기사를 확인하며 불명앙 박적 검색 행동이 나타납니다. 둘째 막상 제소 임박 단계에 들면 현실화되고 불안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국제 NGO와 해외 인권단체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예기 불안 anticipatory fear이 극도로 커집니다. 동시에 나를 겨냥한다는 편집적 불안 파라노이드 앵사이어티에 심화됩니다. 방어 기제가 발동되어 공격 프로젝션 앤 어그레션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야당을 선거 방해범으로 고발하여 불안을 타인에게 전가시킵니다. 2단계에서의 심리적 상태는 패닉입니다. 언론을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언론을 회피해야 합니다. 내부 보고 문건에 집착을 하고 고발 남발합니다. 외부 노출 자체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강박에 쌓이게 됩니다. 셋째, 제소 직후 단계에는 충격과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국제기구의 공식 제소가 접수되면 패닉 리액션 상태에 빠집니다. 이제는 국제법 국제사회가 내 이름을 기록한다는 현실인식 정통성 붕괴 공포가 극대화됩니다. 방어 기제로 철저한 회피 어보이던스를 합니다. 기자회견 언론 접촉 완전 차단을 하고 법적 대응만 무한 반복합니다.
신체 증상 불면 심장 두근거림, 불안 발작 증상도 일어납니다. 내부 참모 법률 자문에 집착하지만 근본적 해결책 없습니다. 넷째, 재소 후 진행 단계입니다. 자기 고립과 통제 상실감을 느낍니다. 과학자 극시 언론에는 이름이 오르내릴수록 수치심 참회와 무력감 헬플레스넷이 중첩입니다. 동시에 내가 희생양이 되는가라는 피해자 의식과 분노가 교차하고 방어기제 투사 프로젝션으로 모두 정치적 음모다라며 책임을 외부로 돌립니다. 조직 내부 결속이 흔들리면서 고립감 심화됩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정권 전체가 무너진다는 이중 부담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 단계입니다. 체념과 불안정한 적응을 합니다. 국제기구 절차가 길어지면 극심한 불안에서 부분적 체념 아ceptan체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수용이 아니라 불안과 분노가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불안정한 적응 상태입니다. 대외적 발언은 최소화하고 내부 문건법적 변명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매번 외신 보도나 국제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다시 공포가 재발됩니다. 국선관위원장은 국제 제소 과정을 거치면서 정통성 붕괴 공포, 개인적 생존 불안을 동시에 겪고, 이는 침묵과 고소고발의 반복이라는 행동 패턴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선관위원장이 국제청문회 나가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청문회에 나가서 승소, 패소와 관계없이 나가는 자체가 치명적이지 않나요? 국내 법원의 대한민국 선관위원장은 국내법에 따라 임명된 공직자이므로 한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의 명령에는 반드시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청문회, 국제기구, 국제선거감시기구나 인권위원회, UN, 산하기구 등이 청문회를 열 경우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ICC, 국제사법재판소 ICJ 같은 일부 한정적 재판기관뿐입니다. 선관위원장은 한국정부행정부와 협조 여부에 따라 출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무조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불출석 시 국제적 신뢰도 상실과 정치외교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국내적으로는 안전합니다. 한국 헌법상 주권국가의 기관장이므로 국제기구가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다음과 치명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외국 언론과 NGO가 증언을 거부했다, 유죄 인정이나 도피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해외 자산 동결, 비자 발급 제한, 마그니츠키 제재 가능성을 확대시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국제기구의 출석 자체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승소, 패소와 무관하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출석하는 순간 한국의 선거제도가 국제사회의 조사 대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예상 못한 자료 증거가 터져 나오면 방어 불가능합니다. 패소 시 개인적 책임, 국제 제재, 역사적 낙인이 찍힙니다. 설사 승소하더라도 국제사회는 한국 선거제도가 부정선거 의혹을 받았다는 낚인 효과가 남습니다. 선관위원장이 국제기구의 제소가 되면 다음과 같은 심리적 단계를 밟습니다. 이 1단계, 부정과 회피, denial and avoidance 단계입니다. 초기에는 국제청문회는 정치적 쇼일 뿐 나와 무관하다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겠지, 국제기구가 무슨 실질적 권한이 있겠는가라는 식으로 회피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심리적 불안이 크지 않지만 뉴스 언론에서 자신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순간 긴장이 시작됩니다. 2단계, 두려움과 불안, fear and anxiety 단계입니다. 출석 요구가 공식화되면 불안을 억누르지 못하고 신체적 반응 불면, 가슴 두근거림, 소화불량 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거짓은폐 행위가 국제무대에서 폭로되는 상황입니다. 나가면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면서 주변 참모 법률계에게 나가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3단계, 합리화와 자기정당화 (rationalization) 단계입니다. 불안이 심해질수록 자기방어 논리를 만듭니다. 내가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외세가 한국 내정에 간섭하려는 것에 불응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런 합리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조금 완화하려 하지만 동시에 내부 모순이 쌓여 스트레스가 심화됩니다. 4단계, 자기보호적 행동 (self-protective behavior) 단계입니다. 외부 언론과 시민 앞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적 대응 고발, 고소를 통해 반대자들을 위축시키려 합니다. 내가 먼저 공격해야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이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을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방어적이고 유죄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Sturdy Cures 5단계,
심리적 공황 psychological breakdown 단계입니다. 국제 청문회 날짜가 다가오고 국제 언론이 보도량을 늘리면 도망칠 곳이 없다는 압박감이 절정에 달합니다. 내부 고립 측근들도 함께 책임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점점 외톨이가 됩니다. 이때는 극심한 불면, 알코올 의존, 충동적 분노 표출, 심지어 우울 증세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국제기구의 국제 제소가 시작된 시점부터 청문회 직전까지 선관위원장의 측근들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 이탈하는가를 외국의 사례로 예시해 보겠습니다. 측근들의 심리적 이탈 과정입니다. 1단계, 방어적 충성 (Protective Loyalty) 단계입니다. 국제제소 초반에는 위원장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측근들도 이건 단순한 정치적 공세다, 국제기구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라며 스스로 안심합니다. 이때는 집단적 동일식 로브 아이덴티피케이션가 작동해 두려움을 억누르고 우리가 하나다라는 결속심이 커집니다. NAD 2단계, 불안의 전이 Transference of Anxiety 단계입니다. 국제 언론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기 시작하고 외교 채널에서 한국 선관위 문제가 거론되면 측근들은 점차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불안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위원장에게 전가합니다. 네, 위원장님, 언론 통제가 더 필요합니다. 반대자들을 더 강하게 고발해야 합니다. 즉 자신들의 불안을 잠시 위원장의 강경 행동으로 해소하려 합니다. 3단계, 책임 분산과 거리두기 디스턴싱 단계입니다. 청문회 날짜가 확정되면 측근들은 본능적으로 책임 분산을 시도합니다. 우리는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말이 내부적으로 오가고 점차 위원장 개인의 문제로 사건을 축소합니다. 2단계에서 일부 측근은 언론 야당 인사와 은밀히 접촉해 자기 방어책을 마련합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유지하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이탈 준비가 시작됩니다. 4단계, 조용한 이탈하는 Silent Exit 단계입니다.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실무형 측근들입니다. 기록자료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인사들이 몸이 아프다, 개인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자리를 피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자기 보존 본능 self-preservation instinct의 발현입니다. 늘은 스스로 나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위원장을 점차 고립된 인물로 만듭니다. 5단계, 공개적 배신 over betrayal 단계입니다. 청문회가 가까워질수록 일부 측근은 언론이나 외부 세력과 손잡습니다. 나는 경고했지만 위원장이 강행했다는 식으로 증언을 흘려 스스로 면책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은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되며 자신을 지켜주던 울타리가 하나씩 사라지는 공포를 체감합니다. 6단계, 최종 고립 complete isolation 단계입니다. 청문회 직전 위원장 곁에는 형식적 자리만 지키는 소수 인물만 남습니다. 초기의 결속은 완전히 사라지고 측근들은 위원장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자기 생존을 택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원장은 나 혼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측근들의 이탈은 그 공포를 배가시킵니다. 왜 측근들이 이탈하는가? 핵심 요약, 자기 보존 본능 때문입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본능적으로 자기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책임 분산 심리 때문입니다. 집단적 잘못을 지도자의 개인적 잘못으로 전가해 자신을 보호합니다. 국제 압력의 실체화 때문이니 제소와 청문회는 단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실질적 법적 국제적 책임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언론 사회적 낙인 회피 끝까지 붙잡혀 있으면 나까지 매장된다는 두려움입니다. 요약하자면 측근들은 국제제소 직후엔 결속하지만 청문회 날짜가 확정되고 국제 압력이 현실화되면 서서히 이탈합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위원장 개인만 남고 측근들은 생존을 위해 공개적 배신까지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흐름입니다. 시민단체가 부정선거 국제기구에 직접 제소를 할 경우에 접수를 받아줄 가능성은 몇 %일까요? 국제기구가 접수 후 검토할 가능성은 몇 %일까요? UN 인권위사회 OHCHR, OSCE, UN 선거지원국 UNDPA 등은 시민단체나 개인의 진정 페티션을 형식적으로는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제소가 아니라 의견 서자료 제출 수준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접수 자체는 형식적으로 가능할 확률이 60719%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문서 자체는 받아주지만 공식 사건으로 다루겠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접수 후 검토 가능성. 국제기구는 선거 문제를 다루는데 극도로 신중합니다. 검토에 들어가려면 다음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요청, 미국 국무부, EU, UN 회원국 정부의 공식 문제 제기, 광범위한 국제 언론 보도,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연결, 단순한 선거 부정 주장보다는 그로 인해 정치적 탄압 투옥 등이 발생했을 때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식적 보관에 그치고 검토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단독 제소가 실질적 검토로 이어질 확률은 120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접수 자체 가능성 6076% 문서 자체는 받아줄 수 있음. 실질적 검토 가능성 1020% 국제적 여론과 정부 차원 지원 없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즉 시민단체가 단독으로 제소를 해도 국제기구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상징적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제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마스터 국제 NGO와 공동제소. 국제적으로 신뢰도 높은 NGO에 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 엠네스티, 카터센터와 협력하면 국제기구의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시민단체 단독 제소는 국내 정치 싸움으로 보일 위험이 크지만 국제 NGO가 서명 지지를 하면 객관성과 보편성이 강화됩니다. 샤크, 미국 유럽 의회 의원들과 연계, 미국 의회의 코리아 코커스, EU 의회의 인권위원회, 캐나다, 호주의 민주주의 네트워크 의원들을 설득하여 동시에 서한을 제출하게 하면 국제기구가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미국 국회의원 몇 명이라도 한국의 선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면 국제기구는 반드시 검토 테이블에 올립니다. 3. 언론 플레이 국제 여론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BBC, 가디언 등 서방 주요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오면 국제기구는 정치적 압력을 받습니다. 국제기구는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기 때문에 언론이 계속 보도하는 사안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세임비센의 법적 인권적 연결고리 강조. 단순히 부정선거가 있었다가 아니라 그 결과로 정권이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 언론 자유가 억압됐다. 정치범 구금이 발생했다. 이런 인권 침해와 직접 연결시켜야 국제기구가 다룰 명분이 생깁니다. 에리츠 다자 터제 공동행동. 한국 시민단체 단독 제소보다 여러 국가 출신의 디아스포라 해외 한인단체, 국제학자, 네트워크 변호사 그룹 등이 함께 제소하면 더 무게감이 생깁니다. 이에 한국, 미국, 유럽, 호주 시민사회 연합 제소 같은 방식, 양리언 제소의 단계적 전략, 1단계 UN 인권이사회의 개별 진정 심보릭 효과, 2단계 OSCE 선거감시단이나 국제 NGO의 동시 제보, 3단계 미국 의회 유럽 의회 의원과 함께 공동 청원, 4단계 국제 언론을 통해 왜 국제기구가 침묵하느냐 여론 조성. 이렇게 단계별 압박을 병행하면 단순 제소 확률 6.07%, 검토로 넘어갈 확률을 3.2%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내는 냠마시기처원의 나무와 설명. 시민단체 단독 제소 검토 가능성 1020%, 국제 NGO 외국 의원 언론과 영의 검토 가능성 4.50%까지 상승. 즉 핵심은 국제적 네트워크, 언론 보도 인권, 연결고리 세 가지를 동시에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민단체가 부정선거 국제기구에 직접 제소를 하는 것과 미국 국무부가 직접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제소가 용이할까요? 미국 국무부가 제소하거나 국제 문제로 공식 제기하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EU 국무부는 주권 국가의 외교기관으로 국제기구에서 공식 발언권과 외교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UN, OSCE, 국제선거감시단 등은 국가 단위의 제소나 요청을 훨씬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면 한국 시민단체가 제소하는 경우는 NGO 진정 페티션 형태라서 정식 조사로 연결되려면 국제기구 내부에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즉 영향력과 신속성에서는 국무부 쪽이 압도적입니다. 지금과 미국에서 언론의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경고하는 정치 상황에서 한국의 시민단체가 부정선거, 국제기구에 직접 제소를 하면 평소보다 유리할까요? 현재 미국과 서방 언론이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문제 삼고 있는 국면이라면 시민단체 제소는 평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국제기구는 언론과 국제 여론에 민감합니다. 즉 똑같은 제소라도 국제 언론의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더 쉽게 심사에 올라가고 조사 착수 가능성도 커집니다. 다만 여전히 시민단체의 제소는 정치적 선언 효과에 가깝고 실제 조사나 압박으로 연결되려면 미국, EU 같은 정부 차원의 후원이 있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한국 시민단체들의 실제 제소 여부와 소극적 이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 시민단체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UN, OSCE, 국제선거감시단 등에 본격적으로 제소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후네이어링, 문턱이 높다. 국제기구들은 주권 국가 선거에 개입하는 걸 극도로 조심합니다.
시민단체 제소만으로는 공식 조사를 개시하지 않고 대부분은 정부 차원의 요청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회의 제소를 해도 국제기구가 바로 조사해주지 않고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정치적 부담, 한국 시민단체가 국제기구에 직접 제소할 경우 정부와 여권에서 국제사회에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프레임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해서 활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소의 용이성 시민단체, 미국 국무부가 훨씬 쉽고 효과적. 현재 상황 언론과 미국 정치권이 한국 민주주의 후퇴를 경고하는 지금은 시민단체 제소도 평소보다 유리. 제소 여부 아직 본격 제소 사례는 거의 없으며 그 이유는 문턱이 높고 실효성 낮고 정치적 부담 때문. 국제기구에 제소 후 접수증만 있어도 활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기구에 제소하면 접수증이나 접수했다는 서류가 같은 게 있나요? 국제기구 제소 시 발급되는 접수 관련 문서, 접수 확인서 (Acknowledgement of Receipt), 유엔인권위사회 OHCHR, 유엔 특별보고관 OSC 같은 곳에 진정을 넣으면 보통 당신의 문서를 받았다는 확인 메일이나 공문을 발급합니다. 형식은 단순할 수 있지만 국제기구의 공식 로고 서명이 들어간 문서라서 신뢰성이 큽니다. 사건 번호 또는 reference number, 유엔 개별 진정 절차의 인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에서는 접수 시 사건 번호 차세 넘버 T 또는 접수 번호 reference number를 부여합니다. 이 번호가 있으면 내 사건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추가 자료 요청 서한 request for information, 어떤 경우엔 접수 후 사무국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서한을 보냅니다. 이 서류 자체가 국제기구가 검토 중이라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접수 증확인서 활용 방법, 국내 정치 언론 활동에서 활용, 부정선거 의혹이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제소되었다는 메시지를 내면 여론전에 큰 효과. 특히 접수증 사본을 언론에 공개하면 파급력이 있습니다. 국제 네트워크에서 활용, 미국 의회, 유럽 의회, 해외 NGO의 접수증을 보여주면 이미 국제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명분이 생겨 공동 행동을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후속 압박 수단으로 활용, 접수증을 근거로 국제기구가 접수했는데 왜 아직 침묵하냐는 후속 캠페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제기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지렛대 역할. 국제기구에 제소하면 접수 확인서 사건 번호 공식 서한 같은 문서가 발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서는 국제적 국내적 여론전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령 실제 조사까지 안 가더라도 접수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외교적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논어의 공자가 말하길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 실민심자 실천하 시민 신저 시텐샤 한력 아코리얼 에네버하는 단어였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꿰뚫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행동과 실천을 통해 백성을 섬기거나 백성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주역의 덕불배위 뒤에 부패웨이처럼 정직성과 도덕적 무게가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국제사회 역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청문회와 국제 제소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자가 말한 시민신, 저스 텐샤는 선관위원장뿐 아니라 모든 정치 권력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정당성 인정이 없는 권력은 결국 붕괴하며 고소고발이라는 강압적 수단은 그 붕괴를 늦출 뿐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날 베네수엘라, 브라질, 콩고, 한국 등의 선관위원장들은 덕을 잃었고 민심을 외면했으며 권위와 지위가 어울리지 않는 길을 스스로 걷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와 국민 앞에서 정통성 붕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진실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